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는 왜 상승하고, 그리고 최근에 새마을금고 하나가 부동산 PF 대출건으로 파산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시작인지, 새로운 시작이요, 또 다른 새마을금고로 파산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새마을금고가 아닌 저축은행이나 증권회사에까지 위기가 전이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지요. 그래서 이제 이 시장금리의 이제 문제인데, 국채금리는 어느 정도 안정되겠지만은 또 그런 BBB 등급 이하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즉 금리가 올라가면 국채 시장으로 또 돈이 모이니까 국채 금리는 안정이 될 수 있는데, 회사채 중에서도 등급이 낮은 건설회사 관련 채권, 특히 이제 등급이 낮지요. 그런 어떤 건설회사가 또 많고요. 그렇다 하면 이제 금융채 중에서도 조금 이금융권이 발행한 금융채권은, 그것도 회사채 일종인데 상당히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국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요. 최근 새마을금고 사고가 터지면서 뱅커런까지 새마을금고에서 7조 원 정도 빠져나간 것 같기도 하고, 파산한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예금 잔고가 3천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PF 대출 하나 잘 못해가지고 그 금고 하나가 이제 파산을 해버리고, 또 예금자들은 작은 돈은 예금자 보호를 받겠지만은 금리만 보고 예금을 많이 한 사람은 지금은 5천만 원이죠. 예금자 보호 한도가. 보호 못 받을 수도 있겠죠. 여하튼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장금리는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또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한다고 하니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금리는 또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준금리가 6개월 이상 동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는 오히려 그 3월보다도 지금 상당히 올라가 있고, 국채 10년물도 올라가 있고, 국채 3년물도 올라가 있고, 회사채도 3월보다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채도 이제 등급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겠죠.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방 건설사들은 금리 15% 주도 돈 못 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이제 지속될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대로 우리나라 지금 PF 대출 이게 지방 부동산 미분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 부동산 경기가 또 아직까지 침체되고 있고, 서울 일부 지역은 조금 살아나는 듯 하지만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빠질 확률이 높아요.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시장금리도 미국 금리에 영향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거나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시장금리는 부동산 PF 대출 때문에 한국은행이 동결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을 배제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아마 며칠 전에 지난주 일요일이네요.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분 중에 여러분하고 그 오후 한 2시부터 5시 반까지 대화를 하면서, 그 중에 한 분은 그 야예금을 하면서 국채금리는, 미국 국채금리는 아주 안전한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야예금도 적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 계시던데,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국채에 투자해갖고 파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은 그 단기로 들어오는 돈인데 국채 장기물에 투자를 했단 말이죠. 즉 국채 가격 상승에 배팅한 거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 배팅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경기 침체가 안 오니까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자금 그 조달하고 운용해서 미스매칭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뱅크런이 생기고 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했는데, 한국은 이제 새마을금고는 그 부동산 PF 대출 때문에 파산한 거죠. 성격은 좀 다르죠. 그렇지만 국채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이 실리콘밸리 은행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됐고, 또 뭐 우리나라 국민들은 부동산은 안전하다 하는데 부동산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2022년과 그리고 2023년 들어 부동산 PF 그 대출에 따른 뭐 시장금리 상승, 그리고 새마을금고 파산,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원인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뭐 앞으로도 뭐 기준금리 동결하든지 심지어는 인하할 수도 있어요. 인하한다고 해가지고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건 아니에요. 국채 정도는 뭐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미국 국채금리하고 우리나라 국채금리 비교가 되거든요.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를 사고 한국 국채를 팔 수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기준금리 인하하더라도 국채금리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제 펀더멘탈이 받쳐주는 기준금리 인하라야 되지, 펀더멘탈 그 부동산 PF 대출에 부실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부동산 불경기가 또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즉 그 경제적 펀더멘탈이 나빠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하더라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상한다면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하는 아니면 동결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뭐 부분적으로 혜택을 받는 기업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지 못한 기업이 많다. 그래서 뭐 지금 물가도 아직까지도 고공행진하고 있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아직도 물가는 고공행진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한 시장금리는 내려가기 힘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도 뭐 마찬가지일 건데 기업 부채가 증가하고 있어요. 뭐 건설업자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장부하고 또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100채를 지어 가지고 한 10채는 분양이 되고 90채가 미분양이 되면 장부는 분양된 그 가격으로 그 재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해당 건설회사는 자금난에 직면하죠. 즉 부도위기에 직면한다는 거죠. 그럼 그런 회사가 많으면 가려면 건설업계 그 시장금리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런 거 큰 의미 없다는 거죠. 한계 기업도 증가하고 또 한계 기업이 부채가 많은데 부채 상환 능력은 더욱 약화되죠. 이런 상황에서 그 돈을 그런 기업에 빌려줄 뭐 사람들이 없죠. 금융회사도 잘 안 빌려주려 하고, 그렇다면 사채 시장을 기웃거리거나 회사채 발행금리를 더욱더 높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한다고 해가지고 시장금리 안정되는 건 아니다. 아파트 시장 환경도 아직도 불확실하거든요. 수도권도. 왜냐하면 서울 핵심 지역에 지금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일어나면 전세 시장에 뭐 큰 문제가 생기죠. 지금 역전세 대란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 되면 또 기존 아파트 시장을 주거든요. 아파트 매매 시장에. 그러니까 그것도 시장금리의 불안 요인이다. 그 다음에 최근에 제2금융권 연체율이 증가해요. 뭐 새마을금고 같은데 뭐 건설회사들이 주로 많이 이용한 그러는 그 이금융권은 저축은행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보험회사도 예가 아닐 거고요. 그런 조직은 또 취약하거든요. 그 시장금리가 그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 주식시장도 시장금리 영향을 줘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다 테마주예요. 그러면 테마 중심으로 주가가 되고 나머지 그 주식에 투자한 분들은 다 투자 손실 생겨요. 그럼 돈이 묶여버린다는 거죠. 주식시장에. 돈이 안 돌죠. 돈이 안 돌면 또 시장금리 올라가요. 또 외환시장도 불안해요.
지금처럼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도 불안한 거예요. 안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응을 못 한단 말이죠. 기업들이. 그래서 또 거기서도 그 자금 시장이 그 경색 현상이 일어나요.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수출업체는 올라가면 좋은데 내려가 보면 또 안 좋고, 그 마진율은 4%밖에 안 되는데 환율은 뭐 며칠 만에 또 한 1% 변하고, 그런 식이 되어버리면 그 기업도 대응을 못하니까 시장금리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별도로 넣는다는 거죠. 또 경제 성장률도 뭐 사실상 미국과 달리 한국은 오히려 정부 예상이나 한국은행 예상보다 오히려 둔화 조짐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한다고 해갖고 시장금리 안정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새겨야 되고, 또 공영방송이나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그 경제학자, 경제 전문가도 기준금리 중심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이 아니네요. 지난 약 한 2년 동안 지켜보니 뭐 경제학자들 대부분이 기준금리밖에 얘기할 능력이 안 돼요.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2021년에 아파트 투자해가지고 지금 그 투자 손실이 큰 그 경제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도 모르면서 그 경제학자가 아파트 투자한 거죠. 당연히 당해야죠. 금리조차도 모르는 주제에 경제학자로 활동하는 것도 우습고 창피한 일이죠. 경제학자가 시장금리 모른다는 것은 창피한 얘기죠. 경제학자가 경제 성장률 하나 제대로 뭐 전망 못하면 창피한 일이죠. 경제학자가 환율 전망 제대로 못하면 그것도 창피한 일이죠. 그냥 경제학 외운 거지. 암기했다는 거죠.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이 표를 가져왔는데, 표는 뭐 제가 노파심에서 그 증거 자료를 가져온 것이지, 중요한 것은 기준금리 동결해도 시장금리는 국채 따로 넣을 수 있고 회사채도 따로 넣을 수 있고, 회사채는 등급별로 금리 차가 뭐 6%, 7%, 10%도 차이 날 수 있다. 지금 한국 그 시장금리 환경을 보면 건설회사를 중심으로 지방에 근거지를 둔, 또 지방에 공사가 많은 그런 아파트 건설업체들은 아마 15% 금리도 아마 돈 빌려줄 사람 없을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은 제2금융권이 상당 기간 어려울 수 있고,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뭐 시장금리도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부도기업은 증가하고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은 약화되고, 또 주식시장도 건설회사 중심으로 또 추가적인 하락도 배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제가 기준금리 중심으로 얘기하는 정권 전문가들이나 경제 전문가들 너무 믿지 말라. 그 사람들 얘기 듣고 주식 투자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년 이상 기준금리 중심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주식에서 성공 못했을 거예요.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또 기준금리에 기초해가지고 뭐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해가지고 건설회사나 한계기업에 투자한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해당 기업은 파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제 전문가들도 이제는 기준금리 중심으로 얘기하는 데서 벗어나야 돼요. 수준이 기준금리밖에 얘기할 정도밖에 안 되면 경제활동 전문가로서 활동을 접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뭐 대다수 경제학자들 또 경제 전문가들 대부분 기준금리 중심으로 얘기하다가 주식시장에서도 당했고, 채권시장에서도 당하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은 기준금리 중심으로 공부할 것이 아니라 시장금리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부동산 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에서도 실패는 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